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박상빈입니다. 네, 이제 1부에서는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학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제 제 경험이랑 제 애들 가르치는 경험이랑 이렇게 곁들여서 좀 수학에서 이제 어중간하게 한 학생들이랑 아예 안 한 학생들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작년 수능 등급 컷을 비교를 할 건데 국어랑 수학입니다. 다른 과목인데 이걸 왜 비교를 하냐면 정규분포상에서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1등급은 상위 4%까지 해가지고 각 등급별로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는 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가 6점 정도 나는데 수학에서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12점 정도 나죠. 그러니까 간격이 더 멉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규분포가 좀 더 수학에서 찌그러져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에서 쏠려 있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정규분포상에 찌그러짐이 발생을 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국어에서는 6점, 7점, 8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나는데 수학에서는 12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벌어지다가 6등급에서 다시 수그러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고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중간이 다 비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중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을 가르쳐 보면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한 학생이랑 아예 처음 들어와서 이제 학교 수업만 듣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이랑 거의 차이가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시험을 봤을 때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못했다가 잘하는 학생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을 오르나 한번 제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들이면 되게 선형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쭉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오릅니다. 언젠가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되고 이제 얼마 정도 지난 학생들은 여기쯤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다 오르고 나면 선택의 기로가 갈리죠. 혼자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학원 갈 거냐 계속 남아 있을 거냐 뭐 그런 상황이 남겨지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이 벽이 뭔지 이 정체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애들한테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 오른 친구들이랑 안 오른 친구들한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대답은 한 가지가 본인이 아는 걸 설명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혹시 그 함수 기억나시나요? 함수에서 함수를 설명을 해봐라. 함수를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요 벽 이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래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프요. 아니면은 뭐 수식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뭐 수식에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함수가 뭐냐고 물어봤다. 함수가 뭐냐? 함수의 함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이전에 있는 친구들은 함수의 함이라는 한자가 대부분 뭔지 모릅니다.
이 글자 하나를 모르는 차이가 사실 저는 본질에 근접했느냐 안 근접했느냐의 차이가 난다고 봐요. 혹시 함수의 한자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네. 함수의 함자가 상자입니다. 상자. 네, 사물함 할 때 그 함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고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는 그런 상자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식이 뭘지 알아맞혀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함수의 아이디어입니다.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요 직전까지, 오르기 직전까지 간 친구가 한 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에게 함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변하면 변하는 거요. 라고 자기만의 언어로 서술하는 모습을 봤어요. 되게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턱 직전까지 가면, 오르기 전 요 상태까지 가면 본인만의 언어로 다소 왜곡이 있더라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수식이라느니 그래프라느니 하는 변중만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사례로 봤을 때 각 구간별로 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산수만 할 줄 압니다. 도구를 활용할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 같은 걸 봤을 때 이거를 반 잘라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요. 왜 반을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반으로 잘랐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같은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일단 버릇처럼 해요. 중요합니다. 버릇이 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단계는 그냥 무작정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구단 할 때 어떤 원리를 생각하고 외우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 외웠다고 하는 순간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요 벽을 만나야 되는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깨달음의 벽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중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이 없는 이유가 저는 이 벽 때문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있고 그 소수의 학생들이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정규 분포가 그렇게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학 공부하는 양태를 보다 보면은 사실 어떤 학문을 수행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도 닦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네. 정말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정도의 중간이 없잖아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진입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일단 대견한 모습이긴 한데 정말 이 과정이 다 지나야 되게 오랜만에 던지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긴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구구단 왜 그렇게 했었지? 함수의 함이 뭐지? 뭐 그런 질문을 이제 막 함수라는 단어를 수백 번 접하고 나서야지 그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방정식의 방이랑 정이 뭘까? 얘는 영어로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언뜻 보면 이때 이 벽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되게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요. 함수의 함이 뭔지 찾아보고 있고, 방정식의 방이랑 정이 뭔지 찾아보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약간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냥 냅둡니다. 얘가 드디어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구나.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개념이 완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벽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좀 더 이제 명확한 언어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개념의 벽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원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또는 학교 선생님분들한테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개념이 중요하다고 계속 많이 강조는 하세요. 근데 사실 명확한 언어로 제대로 된 개념이 뭐냐를 저도
잘 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을 골라내 봤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개념이 잡히면 일단 첫 번째로 연산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혹 애들 보다 보면 이게 계산 실수를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써졌으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저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하고 사실 교수님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연산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일단 계산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본인이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래요. x, y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본인이 막 하고 수식을 풀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떴어요. 일단 요거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중간에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요 바닥 단계로 제시했던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산수거든요. 그 산수만 열심히 하다가 이 x, y가 뭐였는지 까먹은 거예요. 문제에서 준 x, y가 자연수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열심히 계산을 하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을 딱 적으면 저한테 내면 이제 한 소리 듣죠. 너는 앞에 있는 자연수를 못 봤냐? 그리고 그러면 아 맞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 아직 못 얻은 겁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얻은 거예요. 잠깐만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다시 해보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여기까지만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그 밑바닥 수준의 연습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계속 뭐 누적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아예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거는 못 합니다. 솔직히 못 하고 본인이 계산 실수를 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의 아이디어를 제시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줬던 함수 있잖아요. 함수. 본인의 언어로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건 그 아이디어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함수는 인풋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아웃풋이라는 게 있어야 돼 라고 본인이 깨달은 거야.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그럼 뭐라고 부르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해당 개념이 나온 아이디어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로부터 유도나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교과서가 되게 사기적인 책인 게 되게 좋은 책인 게 쓸데없이 두꺼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컴팩트하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일단 교과서가 되게 유치합니다. 애들 기준으로. 철수와 영희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아이디어를 쭉 제시해서 줄글이 막 있다가 마지막에 공식이 딱 하나 나와요. 그럼 애들이 마지막 것만 딱 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식 전에 2번이랑 3번으로 대표되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줄글을 다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거든요. 아이디어로부터 교과서에서 유도를 쭉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시켜봅니다. 증명을 시켜보면은 정말 거의 다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증명을 어떻게든 해냈을 때 사실 잘 안 까먹어요. 잘 안 까먹으면 그때 4번으로 갑니다.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암기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 이게 사실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난다 이런 수준이라기보다는 까먹었네? 까먹으면 뭐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유도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실 시험 중간에도 가능해요. 까먹었네? 유도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본인이 까먹고 싶어도 못 까먹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도구를 다 익힌 거여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직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1, 2, 3, 4번이 제대로 된 개념이라는 건 사실
이 정도 얘기를 드렸으면 알겠지만 되게 당연한 거고 되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이걸 다 할 시간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벽을 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적인 산수입니다. 여기서 버벅거리면 사실 증명이고 뭐고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센 A 단계 수준, 완전 그 옛날에 기탄 수학이나 해법 수학 수준의 그 산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 1번은 상당히 준비하기 쉽습니다. 근데 2번이 조금 힘들어요. 아까 제가 딴짓을 해도, 수학적 딴짓을 해도 냅둔다고 그랬죠. 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증명을 해보고 유도를 해보라고 딱 시간을 많이 줬을 때 애들이 자유도가 되게 높아서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종종 보여요. 근데 그 갈피를 못 잡는 그 시간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네가 어디서부터 물어서 어떻게 전개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때 학생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딴짓을 못 하게 돼요. 아니면 그냥 그 조급함에 쫓겨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조급해하다가 그 시간이 다 끝납니다. 사실 그냥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혀서 이 문제와 나와의 관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 주어지려면 일단 방학이어야 됩니다. 방학이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이 심심해야 됩니다. 학생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래서 학원에 와서 심심해하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도 뺐고 다른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딴짓을 하더라도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일탈이 멍 때리기 정도입니다. 네. 근데 멍 때리는 거는 제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멍 때리면 이제 그러다 자니까 이제 뭐라 하긴 하겠지만, 멍 때리다가 이제 더 때릴 멍도 없네 하면서 다시 문제를 푸는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증명 같은 거죠. 이제 근데 집에 있으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침대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을 바꿔서 이런 딴짓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과정은 다 방학 때 해야 돼요. 사실 수학의 진정한 시험 기간은 저는 그래서 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랬냐면,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이제 TV에 많이 나오시고 뭐 몰입의 힘 뭐 이런 책도 쓰시고 막 그런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재료공학부 교수님이어서 수학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수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 랩실에 대학원생들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는 과제 수행력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소위 버스를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걔네들이랑 이제 들러붙어서 이제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고, 반면에 0에서 1을 창조해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하고서 설문조사를 쫙 돌렸습니다. 물론 이게 서류상으로 남아있진 않은데 이 교수님에 의하면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머리였냐, 지능 문제였냐? 아니었습니다. 지능이 약간 변수가 있긴 한데 아니었고요. 집안 환경도 아니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OX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한 수학 문제를 일주일 동안 고민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O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0에서 1을 창조해내는, 혼자서 10명분의 1을 해내는 그런 학생들이었고, 아닌 애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기했던 건 재료공학부 교수님이 왜 수학 얘기를
근데 이 교수님이 이어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했어요. 수학은 답에 대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본인의 답변에 대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 같은 건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이랑 5번 중에 헷갈리는데 4번 같아 하고서 찍었다가 정답이 5번이네? 틀렸긴 틀렸는데 거의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본인의 답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답이 100인데 본인이 80이라고 썼으면 그냥 온전히 내가 잘못 계산한 거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생각을 했어도 틀릴 수가 있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하지를 되게 정당화 없이 본인에 대한 그런 정당화 없이 내 편을 드는 것 없이 되게 날카롭고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애들한테 이번 주의 문제야 하면서 되게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학생의 실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어려운 문제를 일주일마다 배부를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 고3부터 한번 해보고, 고3은 논술이 급하기 때문에 그 친구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밑에 학년으로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수학적 지식은 중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교를 가면 문과 계열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역사학, 사학 계열이나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공계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과 애들마저도 수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과제 집착력.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붙잡고 본인의 힘으로 풀어내는 힘. 그거를 수학이 온전히 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이제 서울대 출신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과니까 이제 다른 학교 수학과들만 만나서 이제 컨퍼런스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고 막 이제 안 보이시다가 재즈바를 갔는데 그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타를 치고 계셨어요. 이분 수학과 컨퍼런스에서 봤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재즈 기타에 빠져가지고 재즈바에 계신 거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셨어요. 저는 그때 이 형님을 보면서 서울대가 왜 무서운지를 체감을 했습니다. 서울대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또는 뭐 지능이 높아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주변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제 가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형님이 보통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이 7등급이었습니다. 7등급이면 펜 잡은 애들 중에선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8등급, 9등급 애들은 어차피 예체능을 가기 때문에. 원래 음악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고3 때, 고3 직전에 어떤 친구가 생긴 거는 수학 잘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고 놀려가지고 그때부터 수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에 동기부여 받아서 쟤는 이겨 먹어야지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전공을 정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근데 그 서울대 형님이 이제 그 무언의 편견이 있거든요. 음악하는 애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음악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려면 5살 이전부터 해야 되고 적어도 실용음악을 한다면 10대 때선 해야 되는데 이 형님은 거의 대학 졸업할 때쯤 다 돼서 25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독일로 재즈 기타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형님한테 어떻게 25살에 기타를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갈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형님이 했더니 되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서울대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는 꼰대식 발언이에요. 하면 된다는 해병대식 발언이거든요. 근데 서울대 친구들은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이미 과거형입니다. 내가 했더니 됐어.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다른 데 이식시키면 다른 것도 될 것 같아. 이게 본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과제에 집착했던 경험. 그래서 내가 0부터 100까지 다 해봤어.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 라는 자신감. 학생 시절에는 성취의 경험이 1대 0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1이고 그걸 못했던 친구들은 0일 수 있는데 이 성취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그 1의 경험을 다른 데에서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2개, 3개, 4개의 성취를 다 만들어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25, 35이 돼서는 성취의 경험이 1대 0이 아니고 100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게 정말 서울대가 무서운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겨본 경험이 있고 해본 경험이 있고 해봤더니 다 됐고 그래서 그 경험을 다른 데 이식해서 다른 것도 다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정말 에너지틱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서울대를 꼭 못 가더라도 이제 사소한 과제들에서 제가 꼭 주려고 하는 경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 그래서 조금 뭐 여리여리한 친구들한테는 좀 가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이제 사지로 몰아넣는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설명회를 마치고 싶은데요. 간혹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행에 조금 조급해 하신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계세요. 저는 학부모님들만 그런 경우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조급해서 얘는 중학교 2학년인데 수원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적어도 수투까지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근해 공식 알지? 네. 유도해봐. 하면 못해요. 본인의 힘으로 유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도를 했던 그 과정을 문제에서 써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이 고3한테도 나타나는데 이제 지금 고3 막 지금 성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일단 제 얘기를 들렸습니다. 나 고3 3월부터 공부해서 4월에 7등급이었는데 실제로 아까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의 증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4월까지 7등급이었는데 6월 때 4등급이었고 9월에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요. 원래 수학이 오를 때는. 근데 제 얘기를 해줬죠. 나도 7등급이었다. 근데 나는 그때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했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과정이 없으면 너는 깊은 이해를 못한다. 수능은 넓은 이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넓은 이해를 원했으면 선행 쭉쭉 나가서 편미분도 하고 뭐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도 풀고 아예 대학교 수학까지 다 냈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 한 문제를 잡고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원한다. 그 증거가 모의고사 시험지에 있는데 시험지 잘 봐봐. 시험지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위에 있고 이 밑에 다 빈칸입니다. 그게 뭘 뜻할 것 같냐? 네가 요 빈칸을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답을 풀어내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수학 시간이 제일 시험 시간이 길죠. 100분이나 됩니다. 3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수는 가장 적고 그리고 시간은 가장 길고 그리고 공백은 가장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깊은 이해를 원한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적어도 넓은 이해보다는 깊은 이해를 하길 원합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쉬운 개념이라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잘 안다. 요 성취 경험을 한 번쯤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으로 다른 것들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에 왜 중간이 없는지, 그래서 중간이 없고 중간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과
중간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박상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민쌤이 한 50분 정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일찍 끝나셨네요. 그러나 사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1시간도 하니까 네, 얘기는 잘 들으셨어요? 너무 이제 그 고등거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두시면 좋은 이유는 제가 내일 혹시 설명하는 건 아세요? 제가 내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지금 오늘 중1, 중2 학부모신데 판도가 좀 변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특목고 입시 많이 준비시켰다 보내다가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더 나아서 일반고 그냥 내신하는 데 집중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특목고를 보내야 됐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특목 설명회를 예전에 한 달 전인가 했었고 이제 내일 이제 일반고랑 특목고랑 아니면 일반고 내에서 이제 빡센 학교로 가는지 아닌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뭐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이제 내일 드릴 건데 이제 이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제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동네 학교 내정순회 뭐 양영 서현 뭐 다 시험이 되게 옛날에 저 초창기 학원 여기 차렸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다가 서현 양영은 어려운 대열에서 빠졌죠.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오다가 그나마 내정순회가 엎치락뒤치락 뭐 어렵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 순회만 어렵게 나오고 내정은 좀 무난하게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한 2012년, 13년 이렇게 가다가 점점 더 이제 시험이 조금씩 쉬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직전 대비하면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타 시험 준비하거나 제가 한 건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오면 제가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얘가 내정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학교 프린트랑 뭐 교과서도 풀어보고 프린트랑 나온 기출 있는 거 저희 이제 그 기출 그동안 유사 문제를 모은 뭐 파이널 같은 것도 다 푸른 상태에서는 내정 기출을 연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풀리거든요. 2023, 22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 이제 한 2년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19, 17, 18에서 이제 근데 한 몇 년 전 애들 좀 빡세게 공부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쭉 2012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2012, 10까지 애들이 쭉 잘하던 애들 뒤에 가면 와장창 틀리거든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되게 어려웠었던 건데 이제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제가 한 5개년 정도씩 이제 풀리고 있어요, 애들을.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웠다가 그냥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자유학기제라는 게 시작됐었어요. 자유학기제가 해서 한 학기 시험을 안 봤어요. 2학기 때인가?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압축적으로 공부를 사실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하기에는 뭐 선행을 나가기 되게 좋은 시기다. 뭐 시험을 안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때 시험이 쉬워지고 자유학년제 때문에 애들이 학력이 떨어지니까 시험이 쉬워져서 시험이 좀 쉬워진 채로 가다가 좀 어렵다가 하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험이 왕창 쉬워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코로나 시절에 3학년은 그나마 시험을 조금 어렵게 냈었는데 2학년은 계속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력이 옛날에 중1 때 시험 보는 거랑 달리 2학년에 시험을 처음 보니까 애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시험이란 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시험이란 건 뭐 그냥 사실은 뭐 센 정도에 있는 거 단원평가 한두 번 보고 봐도 뭐 다 맞았네, 뭐 하나 틀렸네, 엄마 나 이거 실수했어 이제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가 뭐 7점 받고 뭐 이제 이러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등 시험은 사실은 조금만 어렵게 내면 그냥 센을 한 두세 번 풀고 그냥 시험 보는 연습 없이 가면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자체가 이제 연습 1학년 때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2학년 첫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되게 쉽게 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냐면 한 1, 2년 전까지. 근데 이제 스물스물 내정이나 순회 자체가 중2 시험이 조금씩 2학기 기말이 어렵게 나오고 1학기 기말이 중간에 어렵게 나오더니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지금 내정 시험 보잖아요. 2학년, 3학년. 다음 주에 이제 샛별이랑 순회 보고 이제 뭐 백현이랑 다 보는데 시험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시험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고등은 쉬워지고 있냐? 고등은 그냥 히스토리컬하게 말씀드리면 학종이 대세가 돼서 이제 내일 말씀드리긴 할 건데 학종이 대세가 돼서 빡센 학교랑 아닌 학교가 그 내신 성적에 대한 대접이 대학에서 달랐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앙에 2등, 3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순회 2등급보다 대학을 더 잘 보내게 해줬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지금 블라인드로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평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시는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그 학종이 있던 지난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는 계속 어려운 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쉬운 학교는 점점 더 쉬워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추세가 바뀌었어요. 다 같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의 작년 고1 시험지를 보면 뭐 우리가 소위 나 좀 쉬운 학교 가서 100점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한솔, 순회, 불곡 모든 시험지가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1 애들을 공부를 시켜봐도 뭐 영덕철이처럼 최강 TOT 같은 특수 교재를 써온 학교가 아닌 한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센하고 뭐 예전에 어릴 때 실력 전속이랑 블랙라벨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전국연합평가 기출이라고 하는 뭐 자이나 이런 거를 풀고 분당항당 기출을 풀면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이나 낙생에 진짜 빡센 데는 더 많이 하거나 아이의 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순회나 한솔 뭐 분당이나 이런 학교 가서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중등이라서 이제 뭐 경험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고학년이 있을 수도 있고 선배 어머님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고1 시험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많이 어려워요. 이게 시간 내에 풀라는 게 맞나 하는 게 그 쉬운 학교였어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분당이 다 시험이 고1도 어려워지고 있고 더 웃긴 거는 고2 같은 경우는 중앙의 시험지는 제가 작년에 나왔던 모든 강남 있는 학교 자사고까지 다 뒤져도 거기보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 반에 중앙고 2가 한 4-5명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이유가 작년 시험지 우리 학교 만화 시험지 연습을 하게 달라. 근데 강남 걸 풀어봐도 거긴 쉬운데 연습이 되냐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등이랑 고등이 다 시험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확대되고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중1, 중2 학생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10%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낙중대 지원율이 떨어지면 아마 그 학교는 시험을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있지만 대부분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시험을 좀 어려워지는 추세에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시험이 아이가 이제 중등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4가지 케이스가 있죠.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도 되게 많이 빨리 푸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문제는 되게 천천히 푸는 애가 있죠. 숙제를 많이 못한 아이. 못하긴 하지만 빨리 푸는 애가 있어요. 그죠? 답이 없죠. 그죠? 못하는데 뭐 숙제도 되게 못해요. 저희 반에 다 있어요. 이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당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진도를 나가면 지금 중1, 중2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죠. 처음에 이제 그 기본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개념 유형도 있고 뭐 또 개념 원리도 있고 저는 이제 개념 원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개념 원리 나갈 때 초등이랑 달리 개념 원리도 처음엔 뭐 문제가 뒤에 발전 문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번 풀든지 뭐 복습해서 2번 푼다고 쳐요. 그럼 보통 애들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냐면 개념 원리랑 센 같은 걸로 한 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도를 나간다고 하죠. 자, 진도를 나갈 때 저희 학원에서는 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뒤에 왜 안 드리냐면 저희 지금 4분 중에서 3분이 저희 학원 이미 재원생 분들이시라 어차피 아는 내용일 거라 뭐 모르는 분은 제가 이따 따로 설명드린다고 생각하고 학원 설명보다는 그냥 시험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랑 센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센을 복습을 하죠. 물론 여기서부터 갈려요. 이걸 나갈 때 이제 숙제를 뭐 많이 했네, 많이 틀리면 복습을 하네, 다시 하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선행까지 나가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랑 센을 나갈 때 처음부터 센을 C도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다시 복습을 해서 풀지만 그 아이들이 센을 C를 바로 풀은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센을 복습을 한번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복습 테스트를 메이저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 센 테스트를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도를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이에요. 쭉 나가고 복습을 하느냐 아니면 돌아와서 하느냐인데 보통 진도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이제 센을 복습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심화 책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심화가 있으면 뭐 아이들마다 틀려요. 이것도 바로 어려운 거를 풀어도 무리가 없는 애들은 뭐 블랙라벨 A급을 풀기도 하고 요거는 잘 풀리는데 A급 블랙라벨은 손을 못 대는 날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일품이나 이런 거 풀고 심화를 풀고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요 아이 잘하고 많이 푼 아이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선행을 나가고 있는 상태. 선행을 나가는 도중에도 저는 이제 복습도 시키고 시험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시험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선행이 잘 되고 계산도 잘 되고 이제 수학 자체를 잘하는 아이는 사실은 돌아갔을 때 그 쉬운 문제를 안 풀고 어려운 기출 시험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방법을 바꿔봤어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잘하든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저는 원래 못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센을 다시 복습을 시켰어요. 되게 기본기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B단계를 다시 복습을 시켜서 저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센 같은 경우를 B나 BC를 3번씩 풀리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거를 풀리고 나서 이제 저희 워크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워크북을 풀고 뭐 예를 들면 분당이나 강남을 기출을 풀렸더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결국은 그랬더니 앞에 실수가 줄어서 지금 어제 그저께 온 애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문제를 안 틀려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만 있는 여기도 있어요. 네. 우리 애는 걔가 아닌데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럼 이 아이는 사실 걱정이 없죠. 사실은 이 아이는 제가 어떻게 시험을 가는지 이끌어주면 하면 되잖아요. 워크북을 풀고 분당당 기출을 풀고 뭐 심화를 풀고 싶으면 A급 블랙 레벨 다 골라서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화 푸는 것보다 저는 이 내신에서는 여기 BC 풀어서 분당이나 강남 기출을 해서 풀면 이 아이들도 계속 틀려요, 강남 기출이랑.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아이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행이 잘 돼 있고 한 번, 2번 받고 옛날에 풀 때 다 맞았다고 해서 시험 때 다가오면 다 맞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학년 첫 시험을 맞이하는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시험을 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이제 1학년이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할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맨날 들여다보니까 왜 까먹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는 여기는 되게 반복을 많이 시키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선행 나가면서 기출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대부분 가서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하나 틀린 것도 너무 짜증나서 이 쉬운 거를 반복하고 해봤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잘 풀고 샌드 편안하게 풀던 애들도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다 맞더라도 계속 틀리더라고요. 틀리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줄여서 0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그래도 한 3-4주 써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이렇게 나가서 이만큼 하고 여기서 플러스로 더 했더라도 다시 돌아서 시험 볼 때는 다시 기본기 있는 거 복습을 해서 거기까지 쌓아야 되는 게 굉장히 할 양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등 시험도 조금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 쉬운 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 반복을 저는 뭐 여기는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기본기 있는 거를 하나도 새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문제가 없죠.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수행평가 말씀을 먼저 드렸을 때 안 했으니까 써놓을게요. 저도 좀 두서없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 번째 얘네들이 이제 좀 문제예요. 머리는 좋아요, 잘 풀어요, 숙제를 많이 풀지 않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죠. 이제 이 아이들은 저는 얘네들을 숙제를 하게끔 이제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이제 별 난리를 다 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공부량의 차이가 나는 게 생각으로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쎄는 푸는데 반복을 3번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택하는 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심화 교재를 이제 이 아이는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심화 교재를 하나 보고 나면 시험이 그냥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는 그냥 저는 센 반복하고 그냥 분당에 있는 기출 있잖아요, 분당에 있는 기출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오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블랙라벨 같은 걸 시험 보면 다 풀려면은 보통 빠르게 풀면은 일주일에 다 풀기도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2-3주 걸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범위를 다시 보는 동안에 앞부분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는 마지막 다가올수록 전 전범위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출 시험을 되게 많이 보는 걸 많이 연습하죠. 그래서 조금 양을 줄여가지고 어쨌든 기출 보는 걸로 연습을 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좀 못하지만 양은 많이 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저는 센을 거의 무한 반복하듯이 풀려요. 이거를 센을 한 5번 이상 풀리고 그 다음에는 기출을 조금씩 풀긴 하는데 보통은 학교 프린트 있잖아요.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에 있는 거랑 이 센 있는 거를 반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만 소화를 많이 해도 여기서 실수를 줄여도 얘네들이 85점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기출을 좀 덜 풀겠지만 이제 거기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이 4명 모두 다 학교 프린트랑 이런 거 다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은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저는 시험 한 전전주 같은데 한번 풀고 시험 전날 풀면 충분해서 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한 5-6번씩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 프린트가 되게 찔끔찔끔 나와요.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이제 어이없는 건 다음 주 순회중 시험인데 순회중 5, 6번 프린트는 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것도 다시 풀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요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린다는 거. 결국은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기본기가 돼야 일단은 80점 이상 확보하고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지더라도 아무리 중등 시험이 어려워져도 고등 시험은 아니지만 80점까지 가는 데는 센 난이도 이상 넘어가는 문제는 전 못 봤어요. 아무리 이동에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심지어 뭐 단대부중이나 휘문중이나 강남에 있는 기출들도 사실은 센을 정도의 난이도를 본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80점 이상 나와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어렵게 내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걱정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센을 한 번 풀면 막 한 달에 가고 이럴 수도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고. 요 아이들은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는 뭐 개별 자기주도 학습 보니까 센을 한 번만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은 두 가지가 있죠. 센도 보기 힘든 아이들은 또 다른 걸 푸는데 센이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저는 그거래요. 저희가 메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센 자체에서 문제를 뽑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의 센이 B단계가 80문제 정도 있으면 유형이 한 20에서 한 23개 정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는 한 7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메이저 테스트를 한 단원당 30문제 정도 뽑아서 15개씩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좀 줄어있잖아요. 어쩐 단원 같은 경우는 15문제만 있어요. 요 테스트만 가지고 시험 범위를 반복해서 많이 풀려요.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리고 학교 프린트 풀고 어쩔 때는 요 아이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돼요. 요것만 보고.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반복하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어려운 거를 풀다 틀리잖아요. 얘가 잘 보기도 해. 여기만 반복한 애들. 얘들은 마음을 비우고 아는 문제만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가고 있고 물론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 때 목표는 아이를 어쨌든 동기부여를 하든 뭐 혼내든 달래든 얼러서 어쨌든 더 많이 풀고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시험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상황에서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일단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자체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워크북 푸는 것보다 저는 이 반복하는 걸 이번에 중간점을 더 주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줄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전에 처음에 배경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중등 시험은 고등 시험 대비라고 생각해서 잘하는 애들은 하나를 틀리더라도 일단 고등 걸 더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 얘네들을 고등 시험도 더 어려워지고 이제 낙중대를 가서 어려운 걸 안 가더라도 가서 이제 1학년 때 1등급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을 안 트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89점을 넘어서 A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느낌에 입시를 항상 치러 오면 결국은 그래도 전격권에서 이걸 수학을 100점 맞는 애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에 이거를 많이 한 거고 이게 결과가 사실은 안 나왔죠. 오늘 시험 이제 보고 있으니까 나오면 제가 5월 초 정도에 중간이랑 중간고사 결산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생각이고 이걸 먼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나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를 1학기 때 A를 결정하는 거는 이 중간 기말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행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이 수행평가 점수가 되게 커요. 이게 뭐 예를 들면 30%라고 하면 여기서 1점 깎이면 여기서 한 개 틀린 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각 반을 준비시켜주는 개인기였었는데, 뭐 아마 저희 학원 다니시는 경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하는 것 중에서 요거를 수행평가 문제를 좀 미리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미리 만든다는 얘기는 예전에 나온 걸 가지고 대비 문제 모의고사도 만들었지만 이게 또 되게 어려운 게 학교마다 틀린데 한 2주 전에 어떻게 내겠다고 딱 주는 경우도 있고 2주 전에 주는 굉장히 해피한 경우예요. 어떻게 되겠다고 딱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학원에 와서 전달을 잘 해야 되고 전달 받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일주일 되기 전에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느 반에서 계속 애들을 물어봐가지고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오겠다 아니면 문제 예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각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수행평가를 모의고사를 봐서 다 시켜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만약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하면 이거랑 합쳐가지고 어쨌든 중등 내신 결과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신을 준비를 시킨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한 장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뭐 네. 저 누군지는 아시나요? 네. 네.
살이 저 때보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쪄가지고 네. 이 살찐 거 어떻게 아냐면 이제 영상 들어가잖아요. 유튜브 보면 이게 후덕해져 있으면 살이 찐 거더라고요. 네, 아까 저도 정신이 없어. 드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김밥도 좀 드시고. 네?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지금 반성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재원생이라서 뭐 이게 입학 테스트 얘기는 좀 드리긴 그렇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원생이든 비재원생이든 만약에 이제 내일도 저희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뭐 특목이든 아니면 수학 공부든 만약에 저랑 상담 원하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보통 한 2시 정도에 와서 같이 1시간 정도 상담하거든요. 그거는 오늘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재원생들 다 얘기를 많이 한 거라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두서없이 시험 얘기를 하더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재원생분들이랑 어떤 거를 요것도 어떤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학원 다 설명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사실은.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지금 제가 사실 아까 제가 오신 분들 그 명단을 봤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3분이라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리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들으셨어요? 다 알아요? 개인 상담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비정생들이 많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라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행평가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안내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이거 제가 채점해서 첨삭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게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겠다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저희도 그냥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근데 보통은 되게 웃긴 거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 하나만 또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잘하는 애들도 이제 실수하거나 이제 그걸 못 본 문제가 있는 거는 교과서를 애들이 잘 안 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과서 안 보고 공부했던 세대라 뭐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이런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나올 때 좀 큰 문제로 나와서 나오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과서에 보면 각 교과서가 이제 뭐 동화를 쓰는 경우도 두산도 있고 천재도 있고 뭐 신사고도 있고 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이게 쭉 가다 보면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교과서 들어보지 않을 건데 이게 한쪽으로 돼가지고 어떤 테마에 대한 문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유한소수, 유리수와 유란소수에 있는 부분을 음표로 표현한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문제를 수행평가랑 문제에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걸 문제화하거나 예전에 나왔던 걸 가지고 변형을 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정 직전 대비 할 때도 아주 잘하는 애들도 시험 전날에 오면은 보통 일단 학교 프린트부터 먼저 풀어요. 학교 프린트의 중요성은 순회가 제일 세고요. 내정은 사실 학교 프린트가 어렵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항상 보게 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걸 쭉 넘기면서 여기 있는 이런 테마 있는 거는 읽어보고 거기를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번역해서 내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닮음에서 나왔을 때 도형 나오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제가 저희 학원이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빡세게 시키고 시험 보는 연습을 시켜서 보냈다면 요새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수행평가든 뭐든 시험 가가지고 어쨌든 좀 다 맞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하고 내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워크북이거든요. 워크북은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응용, 심화,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같은 경우는 센의 대표 유형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잖아요. 요 아이나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나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메이저 테스트만 보든지 학교 프린트만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얘는 5푼데 얘는 센을 못 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테스트를 보기도 하는데 아니면 여기 저희 워크북에 있는 기본 있잖아요. 그죠? 이 기본을 반복을 여러 번 시키고 학교 프린트를 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량이 제일 적은 학생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량이 작은 학생을 앞에서부터 센을 쭉 풀어가가지고는 끝까지 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고등도 얘기하고 중등도 얘기하는 게 어제도 제가 고등 그 중앙고 애들이 더 이상 풀 게 없는데 어려운 걸 어떻게 푸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집이면 블랙라벨이든 A급이든 아니면 자이든 이렇게 한 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모르는 걸 오답을 제가 해서 다 알려줬어요. 이거 시험장 가서 한 개도 못 풀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노트에 풀면 다시 풀었잖아요. 한 번 풀었죠. 요거 시험장 나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딱 봤어요. 아, 여자 선생님 풀어줘 내가 풀어줬던 거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 존나 어려웠던 건데 이건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제 애들 진짜 많이 가르쳤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그래서 제가 이 기본을 강조한 이유가 이 심화를 A급을 하던 블랙라벨이나 어려운 문제를 하던 자기 1등급이든 어려운 문제를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는 이거 풀고 복습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풀어주긴 해요. 풀어서 복습을 시키는데 얘가 시험장 가서 풀려면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이 부분을 처음에 풀어서 모르는 걸 저한테 해서 오답을 하고 두 번째 풀어서 다시 또 오답을 줄여서 하고 세 번 정도 오답을 한 상태에서 두세 번 한 상태에서 요게 실제 시험 연습에 가서 다른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 문제도 본인이 해결해서 맞췄던 경험을 최소한 가져야 가서 맞출 확률이 한 80% 돼요. 그래도 틀릴 수도 있어요.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기본을 하고 일단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한 게 얘네들이 양이 적더라도 전체를 반복해서 들어가는 게 그 가서 맞출 수 있는 게 내신을 할 때 그게 뭐 중등이든 고등이든 실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생각해 저도 저희 엄마도 있지만 내 A급 한 번 봤어. 그럼 A급을 왜 다시 몰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0번 정도는 본인이 풀어야 가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나 다 외우고 있어서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이의 그 학습량에 맞춰가지고는 거기 맞춰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정말 지겹도록 거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인 거고 응용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분당 강남 기출에서 그 심화 문제 빼놓은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크북의 제작 자체는 그 응용과 심화가 중등 같은 경우는 다 분당 강남에 있는 주요 학교 기출을 난이도를 나눠놓은 거예요. 응용과 심화를. 그래서 그거를 단원별로 쭉 연습을 시키면서 뒤에 있는 기출을 계속 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기출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이제 메이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거나 복습 테스트인데 시험 때는 보통 워크북 안에 있는 기출 모의사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1, 2, 3에 나눠가지고 시험 전에 한 주씩 계속 봐요. 이제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면 모의평가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전 시험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많이 보죠. 점수가 참담하게 많이 나와서 저도 지금 반성을 좀 많이 해서 너무 어렵게 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등 말고 고등 얘기인데 애들이 막 40점씩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해도 요새 시험 적응력이 예전에 비해서 저도 그냥 느낌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만큼 교재를 풀고 있으면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재는 잘 푼 거에 비해서 시험을 훨씬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시험 보는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시험을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더 교육 방법이 좋아서 초등학교 때 배워서 올라오는지 어쨌든 그 심화 문제를 보면 문제집을 푸는 거는 애들이 잘 푸는데 그 똑같은 그보다 쉬운 시험 문제를 딱 시간 안에 딱 주면 애들이 못 풀거든요. 물론 이 시험 보는 연습을 중1 때부터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느끼는 거는 점점 더 평소 때 푸는 거랑 시험 점수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또 문제 수는 적은데 저희가 이건 예전에 선생님들이 한 1년 동안 스터디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단원에 꼭 알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요 중간중간에 제가 크리티컬 포인트만 한 두세 번씩 풀리기도 해요. 꼭 알아야 되는 경우가. 근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또 어렵긴 하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있어서. 그래서 요 아이들은 크리티컬 포인트 풀 때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박상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송환의 중간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중간이 없다는 거는 그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벽을 못 넘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0점, 80점 라인이라고 하면 요 라인을 못 넘어가면 점수가 요 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도 이렇게 굉장히 처참하게 나오거든요. 이 학원, 이 수학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을 깨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게 반복을 하면 아이가 싫어할 것 같지만, 제가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처음에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가르칠 때 센 B단계를 못 풀면 각 교재의 그 A단계만 모아서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느리긴 하지만 A단계를 여러 개서 한 4-5번을 풀고 나면 B단계가 또 풀리긴 해요. 이게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만.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요 아이는 어떤 아이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부터 수학을 멀리해서 잘 안 했던 거죠. 그죠? 아니면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사실 좀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 2가지인 건데, 보통은 옛날에 안 했던 아이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초등 때 그 양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 엄마랑 싸우고 이제 수학을 멀리하고, 엄마도 이렇게 되면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애가 엇나가고 수학을 싫어할까봐 수학을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한 5학년 때 손을 놓고 있다가 한 중2 정도 돼서 시험 보고 깨지고 온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연산도 안 잡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교육상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안 했던 걸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때는 이렇게 처방전을 쓰고, 안 될 때는 보통은 A단계 위주로 풀리거나, 아니면 저는 극악의 처방을 쓸 때는 센 연산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센 연산이라는 책 모르시죠? 연산 교재가 어릴 때 하면 기저귀 계산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몬이랑.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는 학생들은 진도 나가면서 센 연산의 숙제를 다시 내서 연산 과정을 어쨌든 본인이 푸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이 풀고 그 계산 틀리고 하는 걸 바로 잡아서 가야 되는 거라서,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허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워크북 한 거는 그 워크북에다 틀렸던 거 모아서 다시 풀리는데, 요거는 보통 한 2-3번 정도 풀리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워크북을 안 푸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오답을 물려서 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오답 풀리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걸 더 많이 시켜요. 근데 이게 그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 오답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실제 복습 효과는 전체적으로 다시 푸는 게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풀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오답만 풀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연습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실은 오답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게 그 아이의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워크북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옛날에 PPT 만들 때 되게 회사 다닐 때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쁜 거보다는 그 소통이 더 중요해서 제가 그냥 제 책상에서 찍은 거라 사진은 좀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모아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답 모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번호 하나씩 써가지고 이제 만들면 이거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네,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의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고, 내정과 순회 샛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시험이 나오면,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총평이랑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정 시험 보고 나면 그 총평에서 아마 내일이나 찍어서 올라갈 거고요. 순회나 샛별도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좀 특목 다시 준비하면서 좀 이제 중등 시험도 점수를 좀 잘 받게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5월 초 정도에 제가 중간고사 전체 결과에 대한 리뷰랑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이고요. 혹시나 학교 선택은 아직은 이제 중3이 아니면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학교 선택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계시면 내일 오시면, 제가 내일은 특목고랑 일반고 빡센 학교 자체를 고르는 거에 의미 갔을 때 수능이랑 어떻게 되는지, 수리 논술이랑 기타 등등 얘기를 드릴 테니까, 내일도 혹시 시간 되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